안녕하세요. 전 사연투부의 열렬한 팬이자 두 아이의 엄마인 30대 주부입니다. 오늘 유치원에 아이를 데리러 다녀왔는데요. 요 녀석이 저를 보고 반가운 마음에 급하게 달려오다가 그만 꽈당 넘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랑 같은 반으로 보이는 친구가 넘어진 우리 애를 조망만한 손으로 일으켜주며 안 아파? 복도에선 조심해야지 라고 말하더라고요. 우리 애도 자신을 일으켜준 친구에게 고마워하고 인사를 하는데 두 꼬맹이들이 어찌나 사이가 좋아 보이던지요. 그 광경에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사연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답기도 애달프기도 한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어릴 적 제가 자라온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음식을 잘하는 엄마와 성실히 회사를 다니던 아빠가 있었고 남동생도 하나 있었습니다. 대단히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불우한 가정도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화목했던 저희 집안에 불행의 먹구름이 끼기 시작한 건 제가 막 중학생이 됐을 때였습니다. 그날은 엄마가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했어요. 바로 아버지 생신이었거든요. 전 바둑을 좋아하는 아버지를 위해 바둑 잡지를 선물로 준비했고 남동생은 생일 카드를 써놓고 퇴근할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퇴근할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버지가 오시질 않는 거였어요. 항상 비슷한 시간에 집에 퇴근하던 아빠였는데 유독 그날따라 늦으시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갑게 식었고 저와 동생도 배가 고파서 짜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집으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버지가 다니던 공장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수화기를 든 엄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군요. 뭐라고요? 그이가 어떻게 됐다고요? 왜요? 많이 다쳤어요? 아버지가 사고 때문에 병원에 실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동생이랑 집에서 기다리고 있으라는 당부를 남기곤 혼비백산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요. 아빠가 얼마나 다쳤는지, 설마 돌아가시는 건 아니겠지? 그런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혀 얼마나 초조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배가 고픈 동생이 제게 묻는 것이었어요. 누나, 나 잡채 조금만 먹으면 안 돼? 동생도 심각한 분위기 때문에 선뜻 밥숟갈을 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동생이니까 차려진 밥 맛있게 먹으라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전 아빠가 다쳤다는데도 잡채 타령을 하는 남동생이 미워서 신경질을 부리고 말았죠. 야, 넌 아빠가 병원에 갔다는데 그 잡채가 넘어가니? 넌 걱정도 안 돼? 동생은 제가 쏘아붙이는 게 서러웠는지 그렁그렁한 눈으로 입을 내밀고는 시무룩해졌습니다. 지금까지도 간혹 그때 생각을 하면 동생한테 여간 미안한 게 아닙니다. 엄마는 밤이 새도록 돌아오지 않았어요. 새벽녘이 다 되어서야 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죠. 엄마는 무거운 음성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다쳤어. 아무래도 엄마는 병원에서 아빠랑 같이 있어야 할 것 같아. 내일 아침에 의사 선생님 만나보고 돌아갈 테니까 두연이랑 밥 잘 챙겨 먹고 학교도 잘 갔다 와. 자세한 건 내일 말해줄게. 왜 엄마? 아빠 많이 다쳤어? 얼마나 다쳤는데 그래? 하연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응급실 선생님 말로는 아빠 걷지 못할지도 모른대. 뭐? 진짜? 수술하면 낫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아직 모르는 거잖아. 그래. 정확한 건 내일 검사해보고 의사 선생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기다려보자. 정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의 음성만으로도 아빠의 사고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죠. 이튿날 시뻘개진 눈으로 어깨가 축 처져 돌아온 엄마는
제게 절망스러운 소식을 전했어요. 아무래도 아빠가 큰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는 것이었죠. 아빠는 용접 작업을 하다가 7미터 높이에서 추락을 했고 척추 골절 때문에 하반신 마비가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의사는 수술을 진행해도 쉽지 않을 거라고 가족들이 마음의 각오를 해야 할 거라고 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이 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제발 우리 아빠가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제 기도는 하늘에 닿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버진 큰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재활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두 발로 걷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사고로 우리 가정은 한순간에 무너졌죠. 두 다리를 잃은 아빠는 많이 좌절했어요. 더 이상 회사도 다닐 수가 없었고 예전과는 다르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없었으니까요. 말수도 많이 줄었고 웃는 얼굴 대신 화를 내는 얼굴을 더 많이 보였습니다. 단란했던 우리 가정엔 그늘이 생긴 것이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늘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절해 계신 아버지 때문에 집안 공기는 항상 무거웠습니다. 언제나 듬직하고 성실했던 아버지는 하루하루 초췌해져만 갔습니다. 엄마도 도리가 없었어요. 응원도 해보고 화도 내봤지만 상실감에 무너진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 가장 역할을 해야 했던 엄마의 일상은 고단해지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 무렵 저희 집에 아빠의 직장 상사라는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장 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아저씨는 아버지와 오랫동안 함께 일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너희들이 하연이랑 두연이구나. 반갑다. 난 네 아빠랑 오랫동안 같이 일한 아저씨란다. 장 팀장 아저씨는 인상이 참 좋으셨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게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밝은 표정과 온화한 말투만 보더라도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분은 그날 아버지와 오랫동안 술잔을 기울이셨습니다. 두 분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는 오랜만에 껄껄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꺼이꺼이 울기도 했어요. 마치 아버지는 그동안 꾹꾹 눌러놓은 감정을 터뜨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장 팀장 아저씨는 그 하소연을 묵묵히 들어주며 상실감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아버지를 위로했고요. 그렇게 그분이 다녀가시고 나서 아버지는 오랜만에 잠을 푹 주무셨습니다. 다음 날 엄마는 아빠가 잠을 설치지도 않고 악몽도 꾸지 않은 것 같다며 참 신기하다고 말하더군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다음 날 본 아버지의 얼굴은 한층 밝아져 있었거든요. 제게도 요새 공부하는데 힘들지 않냐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시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 예전 아빠의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장 팀장 아저씨의 속 깊은 대화가 아버지에겐 알게 모르게 힘이 됐었나 봅니다. 전 그런 아저씨가 엄청 고마웠죠. 그 뒤로도 장 팀장 아저씨는 저희 집에 자주 오셨어요. 아버지도 아저씨가 오시길 은근히 기다리는 눈치였고요. 아저씨는 우리 집에 오실 때면 과일이며 과자 세트며 항상 양손 가득 뭔가를 들고 오셨고요. 아버지에겐 회사 소식이나 친구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자유롭지 못한 아버지의 답답함을 달래주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아저씨는 우리에게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분이 다녀가실 때면 저와 남동생에게 선물이 생겼고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기분이 밝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치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어스름하게 비추는 아침 해 같은 분이셨어요. 안녕하세요, 재수 씨. 저 또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팀장님. 아유, 뭘 또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네, 회사에서 직원들 선물을 나눠줬는데요. 박주임 것도 제가 챙겨왔죠. 회사는 했지만 어쨌든 박주임도 회사 사람이지 않습니까? 허허허. 세심한 장 팀장 아저씨는 우리 가족의 이것저것을 챙겨주며
가족과 다름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 하연아, 너 이번에 고등학교 간다며? 축하한다. 네, 고맙습니다, 아저씨.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하연이 주려고 이것 좀 사왔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다. 이게 뭔데요? 아저씨 손자도 고등학생인데 걔한테 물어보니까 요새 애들은 MP3가 그렇게 인기라며? 그래서 선물로 준비했지. 어떠냐? 마음에 드니? MP3요? 와, 진짜요? 저 정말 갖고 싶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아유, 마음에 든다니까 이 아저씨도 좋구나. 아저씨는 우리 가족뿐 아니라 아버지에게도 둘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아저씨가 나이가 훨씬 많았지만 형님 동생이라고 부르며 서로 격이 없이 지내셨죠. 솔직히 다리를 잃은 아버지에게 힘을 준 건 바로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인내심을 갖고 아버지 곁을 지키며 아버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셨죠. 장애인 고용센터나 재활센터 등을 통해서 작지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주었고요. 수영과 농구 같은 운동이나 낚시도 함께 다니면서 장애인도 할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처음엔 두 다리를 쓸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아버지는 장 팀장 아저씨 덕분에 조금씩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바뀐 현실에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아버지가 높은 곳에서 추락해 의식을 잃었을 때도 제일 먼저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긴 것도 장 팀장 아저씨였답니다. 또 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미흡을 회사에 문제 제기를 해서 장애인이 된 아버지에게 적절한 보상과 산재 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도 전부 장 팀장 아저씨가 힘을 써준 덕택이라는 것이었어요. 정말 저희 가족에겐 은인과 다름없는 분이었죠. 그렇게 저희 가족은 장 팀장 아저씨의 배려와 아버지의 용기로 점차 제자리를 찾고 있었습니다. 큰 불행이었지만 아버지가 가족들과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죠. 하지만 겨우 터널 속을 빠져나온 우리 가족의 행복은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와장창 쓰러지더군요. 놀란 식구들이 급히 119를 불러 엄마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그런데요, 엄마는 그 뒤로 다시는 눈을 뜨지 못하셨어요. 급성 뇌경색이라는 생각지도 못한 병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뜬 것이었죠. 사람 인생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죠. 아버지에게 닥친 불행이 겨우 아물어가고 있었는데 이제 또 엄마를 잃고 만 것이었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어요. 왜 자꾸 저에게만 이런 불행이 닥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상이 원망스러웠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서럽게 우는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잃었을 때보다 훨씬 더 아파했어요. 아마 아버지에겐 심장을 도려내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엄마는 아버지 대신 가장이 되어주었고 아버지의 두 다리가 되어주었으며 아버지의 열렬한 지지자가 되어주었으니까요. 너무 슬퍼한 아버지가 까무러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당신과 같이 죽겠다며 처절하게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 아버지를 지켜준 것도 바로 장 팀장 아저씨였어요. 아저씨는 장례를 치르는 내내 우리와 아버지 곁을 떠나지도 않고 진심으로 슬퍼하셨죠. 동생이 이러면 애들은 어떡해. 이 악물고 버텨야지. 정신 차려야지. 아저씨는 무너지려는 아버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장례를 마치고 텅 빈 집안에 넋을 놓고 있었죠. 솔직히 우리 가족은 당장 먹고 살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불편한 몸으로 근근히 일을 하고 있었지만 우리 집의 실질적 가장은 바로 엄마였거든요. 이제 고3이 되는 저뿐만 아니라 중학생인 남동생과 아버지까지 이 세 식구가 생활하기에는 빠듯했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정기적으로 아버지에게 들어가는 의료비도 만만치 않았고, 만약 제가 대학에 진학하면 등록금 같은 것도 문제였을 뿐 아니라 앞으로 고등학생이 되는 남동생에게도 돈 들어갈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이 모든 걸 아버지가 홀로 감당할 수는 없었어요. 전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 팀장 아저씨가 제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연아, 많이 힘들지? 이제 내년이면 고3인데 어떡하면 좋으냐. 그런데 말이야, 이럴수록 기운을 차려야 한다. 너도 무척 힘들겠지만 우리 조금만 힘내보자. 나머지는 이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에 집중해. 어? 꼭 그렇게 할 수 있지? 아저씨의 그 말 한마디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만 계시다면 이 커다란 아픔을 견딜 수 있을 것만 같았죠. 그리고 실제로 아저씨는 우리 가족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는 저희 가족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거기에다 각종 생필품이며 부식거리며 먹을 쌀까지 잊지 않고 꼬박꼬박 챙겨주셨습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하지만 아저씨는 정말 자신의 가족을 돌보듯 우리를 돌봐주셨어요. 나이 들고 나니 더 알겠더라고요. 아저씨가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한 건지 말이죠. 장 팀장 아저씨는 아내를 잃은 남편, 엄마를 잃은 자식들을 세심하게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가족은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아픈 상처를 견딜 수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에 합격 통지를 받은 날 아저씨는 정말 아버지 못지않게 기뻐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날 장 팀장 아저씨와 함께 치킨 파티를 했는데요.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저씨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무척 기뻐하셨죠. 축하한다 하영아. 그것 보라니까. 난 우리 하영이가 해낼 줄 알았다니까. 아니 형님, 하영이 제 딸이에요. 저도 몰랐던 일을 형님이 어떻게 아셨어요? 이야기가 그렇게 되나? 아무튼 우리 하영이가 좋은 대학 갔으면 됐지. 그게 뭐가 중요해? 안 그러니 하영아? 아유, 그리고 등록금은 걱정 마라. 이 아저씨가 전부 알아서 할 테니까. 아저씨는 정말로 적지 않은 대학 등록금을 대셨습니다. 그 덕에 전 무사히 입학을 할 수 있었고요. 제가 장학금을 받을 때까지 아저씨는 잊지 않고 등록금을 건네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와 아버지가 술잔을 기울이며 주고받았던 이야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그때 그 일은 형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죄책감 때문에 이러시는 거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 처음엔 그랬어. 내가 그때 자네에게 작업장을 바꾸라는 지시만 내리지 않았더라면 자네가 다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 거야. 한동안 그 죄책감 때문에 무척 괴로웠어. 하지만 지금은 그래서 이러는 게 아니야. 어느 순간부터 자네가 내 진짜 친동생처럼 느껴졌고 하연이와 두연이가 내 친조카처럼 생각되더군. 그래서 그래. 비록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그러니까 동생도 어려워할 것 없어. 난 그저 가족을 보살피는 것뿐이니까. 형님. 전 그제야 장 팀장 아저씨와 아버지가 얽힌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상관이었던 아저씨는 당시 아버지에게 다른 업무를 맡긴 거였고 아버지는 익숙하지 않은 공간에서 용접 작업을 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만 것이었죠. 그 일 때문에 아저씨는 죄책감을 갖게 된 것이었고 그렇게 아버지를 살피며 들여다본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젠 진짜 가족처럼 끈끈한 사이가 돼버린 것이고요. 사실 그 말을 듣고 어떤 게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아저씨가 우리 가족에게 큰 힘이 됐다는 사실이었죠. 만약 아저씨가 우리 가족 곁에 없었더라면
제가 버틸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저씨의 말처럼 지금 아저씨는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아저씨의 도움으로 전 대학 생활을 잘 해가고 있었고 엄마의 빈자리는 컸지만 우리 세 식구는 그래도 씩씩하게 잘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 팀장 아저씨가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우린 한달음에 아저씨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아저씨는 쓸쓸히 혼자였습니다. 부인과는 오래전에 사별을 했고 하나밖에 없는 아저씨의 자식은 미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죠. 형님, 그래도 가족들한테는 알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건강이 좋지 않은데 아무리 멀리 살아도 알긴 알아야죠. 아니야. 바쁘게 사는 애들한테 괜한 걱정시키기 싫어. 나 멀쩡해. 괜찮아. 오늘 이런저런 검사 싹 했는데 별거 아닐 거야. 에휴, 형님 고집도 참.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호언하던 아저씨의 말은 틀렸습니다. 의사는 만성 간경변증이라는 진단과 함께 아저씨의 간이 많이 망가졌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간이 염증 때문에 섬유화가 됐다며 빨리 간 이식을 진행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아저씨는 뜻밖의 진단에 멍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저 나이가 많이 들고 피곤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는데 당신에게 그런 심각한 병마가 닥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죠. 하지만 간 이식 수술은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수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간을 제공해야 이식을 하든 절제를 하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간을 받는 방법은 뇌사자에게 공여를 받는 방법과 건강한 사람의 간을 절제해 이식받는 방법이 있었어요. 하지만 뇌사자의 간을 공여받는 건 굉장히 희박했습니다. 아저씨의 순서가 되기까진 너무나 많은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생체 간 일부를 이식받는 건데 그 또한 자신의 간을 떼어줄 사람을 찾는 게 관건이었죠. 이번엔 아버지가 선뜻 나섰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제가 형님 살릴 겁니다. 제가 간 떼어드릴게요. 뭐? 동생? 그건 안 돼. 불편한 자네한테 간을 어떻게 받아? 다리를 못 쓰는 거지. 저 간은 멀쩡합니다. 제 간 형님이 받을 수 있는 거면 얼마든지 떼줄게요. 그러니까 일단 간 검사 먼저 받아볼게요. 동생. 아저씨는 자신의 간을 떼주겠다는 아버지를 만류했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아저씨를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버지는 간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혈액형도 일치하고 간 크기도 괜찮다는 판정을 받았죠. 또 긴 수술을 견딜 수 있을 만큼 심장도 튼튼하다고 했고요. 아버지의 간을 아저씨에게 이식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아버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자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아저씨를 살릴 수 있다는 생각에 더 기뻐했던 것 같아요. 형님, 그거 보세요. 제가 살린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제 간 형님한테 줄 수 있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그렇다고 해도 자네한테 그런 부탁을 할 순 없어. 돌봐야 할 애도 둘이나 있는데 그렇게 쉽게 간을 떼준다고 하면 어떡해.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전 그저 큰 병에 걸린 가족을 구하려는 것뿐이라고요. 안 그래요? 동생. 결국 아버지는 아저씨에게 간을 떼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잘 됐고 두 분 모두 합병증 없이 잘 회복되셨고요. 동생, 고마워. 동생 덕분에 살 수 있었어. 고맙긴요. 당연히 제가 해야죠. 전 제 간을 형님한테 줄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형님,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오래 보고 살죠. 알겠죠? 그래. 동생한테 간을 빚졌으니까
내 금옥까지 살아야지. 암. 두 분의 우정은 정말 진짜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생각하는 마음이 여느 형제 못지 않았죠. 저도 장 팀장 아저씨가 건강해져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두 분은 더욱 가까이 지냈고 서로 의지하고 살피며 살갑게 지내셨어요. 또 몇 년의 세월이 금방 흘렀고 전 대학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자리도 금세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젠 아저씨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아도 우리 세 식구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벌었습니다. 제가 입사 기념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근사한 곳에서 식사를 했거든요. 아버지와 아저씨 두 분 다 입이 귀에 걸리셔가지고는 제가 대기업에 취직했다며 엄청 좋아하셨어요. 두 분끼리 술잔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다 온다면서 눈물까지 흘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뿌듯해졌습니다. 두 분이 오래도록 건강하면 좋겠다는 희망도 들었고요. 어느 날 아저씨가 제게 부탁을 하나 하시더라고요. 하연아, 미국에 있는 아저씨 손자가 곧 서울에 오거든? 아, 그 미국에서 물리학 공부하고 있다는 손자분이요? 그래, 맞다. 그런데 서울 여기저기를 좀 구경하고 싶다는데 아저씨가 영 마음이 놓이질 않아서 말이지. 혹시 너만 괜찮다면 일일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있겠니?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가이드 해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그놈이 아주 좋아하겠구나. 전 아저씨의 부탁으로 아저씨 손자분을 만났습니다. 저보다 2살 어렸지만 훤칠한 키에 시원한 인상을 가진 훈남이더라고요. 어렸을 적부터 미국에서 살았다곤 했지만 한국말도 유창했고요. 전 그 사람의 가이드가 되어 서울 명소를 구석구석 다녔습니다. 함께 사진도 찍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면서 데이트 아닌 데이트를 했지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많이 하면서 서로의 가치관도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호감을 느꼈고요. 그 뒤로 어른들 몰래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가벼운 만남이 진지하게 바뀌었고 우리 두 사람은 연인이 되고 말았죠. 솔직히 이 일을 아저씨에게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아저씨의 특별 부탁으로 손자분 가이드를 맡은 건데 제가 덜컥 사기였으니까요. 절 싫어하면 어떡하나, 화를 내시면 어떡하나 노심초사했죠. 저 아저씨, 제가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그렇게 뜸을 들이냐? 설마 내 손자랑 사귄다거나 사랑한다거나 뭐 그런 말은 아니겠지? 네?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그럼 진짜 내 귀한 손자랑 하연이랑 사귀게 되었다는 거야? 어휴, 그놈 참 복도 많다. 이 하연이 같은 아가씨를 애인으로 삼다니. 아저씨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표정으로 웃음을 짓고 계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아저씨는 일부러 제게 손자의 가이드를 맡긴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우리 두 사람을 이어주고 싶었던 모양이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긴데 아저씨는 손자에게 제 칭찬을 그렇게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도 처음 만난 절 유심히 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됐냐고요? 아저씨의 손자였던 그 사람은 지금의 제 남편이자 2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아저씨와 아버지는 세상 둘도 없는 돈독한 사돈이 되었고요. 두 분은 아직도 틈만 나면 만나 시간을 보내십니다. 아마 전생에 부부가 아니었을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세요. 두 분의 우정 정말 눈물겹죠? 나이를 떠나 이렇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참 부럽기도 하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늘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